한국인들과 함께 고립된 미국 여성,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만큼 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한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며 강한 생존력과 극복 능력을 갖추었는데요. 전 세계가 우리를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한 나라 취급을 했을 때에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베트남에서 태풍 때문에 고립되었던 미국인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그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 유독 한국인들의 대처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준 이는 오직 한국인들 뿐이었다고 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미시건주에 사는 50세 여성이에요. 사실 제 딸과 한국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부부에겐 3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워즈와 둘째 콜리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셋째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입양한 자식이에요. 셋째를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긴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에밀리아가 맑은 눈빛으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온 에밀리아는 저희 부부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되주었죠. 에밀리아를 키우는 동안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기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에밀리아가 처음 걸음을 뗀 순간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이로웠고 출장 때문에 며칠 만에 만난 에밀리아가 까르륵 웃으며 제 품에 안겼을 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가 왜 먼 타국으로 입양을 와야만 했는지 저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에밀리아와 저희 부부는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딸은 제 친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월은 쏜살처럼 흘렀고 그렇게 작고 귀여웠던 아이가 어느덧 어여쁜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던 에밀리아가 돌연 한국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모국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인지는 몰랐지만 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에밀리아를 버린 나라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는 에밀리아 같은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 때문인지 저에게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어요. 막내딸의 인생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우리였지만 에밀리아의 한국 유학을 마냥 응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아는 끈질기게 저희 부부를 설득하더군요. 모국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말에 흔들렸어요. 결국 우리는 막내의 한국행을 허락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에밀리아를 위한 길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8810 한국으로 떠난 에밀리아는 한국살이에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하는 공부도 무척 흥미롭다며 매일 제게 자랑을 했죠. 전 씩씩하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막내가 자랑스러웠어요. 또 한편으론 그동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막내딸의 한국 유학이 1년이 다 돼갈 무렵 에밀리아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신이 한국 유명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무척 흥분했죠.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그 기업의 업무와 문화를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이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마친다면 정식 인턴의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에밀리아에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물론 막내딸이 한국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한국 생활이 더 길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요. 에밀리아가 간간히 전해주는 소식과 SNS를 통해서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딸에는 저희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 관광을 한 후 한국과 멀지 않은 동남아로 가족 휴가를 떠나자고 제안하더군요. 인턴 프로그램을 훌륭히 마치고 난 뒤 자신이 번 돈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저희 가족은 에밀리아의 제안에 따르기로 결정했죠. 한동안 보지 못한 막내딸 얼굴도 볼 겸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싶었어요. 이후야 어찌됐든 뜻밖의 여행에
가족들은 흥분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선물에 마냥 행복해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난생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만에 우리 막내딸을 볼 수 있었죠. 한국에서 와서야 겨우 우리 가족이 완전한 가족이 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전 에밀리아에게 낯선 외국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는 말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아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에밀리아는 가족들이 그리웠던 것만 제외하면 한국 생활은 완벽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막내의 대답을 그저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여자애 혼자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18하지만 에밀리아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경험해본 우리 가족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안전하고 멋진 나라일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잘 정돈된 도시와 편리한 교통은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더 훌륭했고,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대나처럼 환해지는 거리는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더군요. 에밀리아는 한국의 웬만한 도시는 늘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지역은 어두워진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아주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밤늦도록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범죄자나 노숙인들 뿐이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마치 범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시에 불을 밝히고 있더군요. 더 신기했던 것은 술집이나 식당이 많은 곳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에도 환한 빛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한국 거리엔 이렇게 구석구석 가로등 불빛을 비추고 있고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시설들은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안도감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또한 혹시 모를 범죄에 대비해 곳곳마다 경찰을 호출하는 안전벨이 마련돼 있으며 24시간 항상 조명이 켜진 편의점은 범죄 예방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딸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안전 강박증에 걸린 환자처럼 치안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총소리를 들어야 하는 우리들에겐 꿈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런 노력이 미국에도 적용이 됐다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한국인의 탁월함 때문에 에밀리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한국 생활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에밀리아와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미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죠. 다낭은 한국인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베트남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는 것처럼 다낭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이고 유명한 쌀국수 레스토랑 혹은 맛있는 커피가 있는 카페에도 한국인들이 진을 치고 있더군요. 그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제 귀에도 익숙하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히 다낭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무척 대단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정작 한국인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공항에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정된 베트남 관광을 모두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뒤에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것이었죠.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큰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차분한 마음으로 1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하지만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시간 후면 이륙한다던 비행기는 2시간이 넘도록 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가족과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한국인 관광객들은 슬슬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누군가는 항공사 직원에게 화를 냈고 또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상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덩달아 저희 가족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 시간은 자꾸 미뤄지기만 하고 굵은 빗줄기와 강풍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이대로 비행 스케줄이 취소가 된다면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어느 한국인 커플이 지나가면서 허둥대는 제게 조언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기상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비행기는 뜨지 않을 거라고 호텔을 알아보라더군요. 자신들은 이미 다른 호텔을 예약했다며 말입니다. 전 그들의 조언에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코웃음을 쳤죠. 비행 스케줄은 NI 각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최대한 공항에서 대기를 하다가 변경된 비행편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항에 있는 한국인들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공항과 가장 가까운 호텔을 예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비행기가 빨리 뜨지 않는다고 예상하는 것 같았어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 많던 한국인들이 썰물처럼 공항을 빠져나가더군요. 전 그들의 빠른 결정이 놀라웠어요. 만에 하나 비행기가 이륙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가며 호텔을 예약한다는 게 신기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한 한국인들이 있는 반면 일부 남아있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항에 남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을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잠자리는 물론 씻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죠. 잠자코 있던 에밀리아가 제안을 하더군요. 비행기가 언제 이륙할지 알 수가 없으니 공항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라도 때우자고요. 타당한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에밀리아의 말대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갔죠. 그런데 우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푸드점은 발 디딜 틈 없이 한국인들로 빽빽하더라고요. 세상에, 언제 그 사이에 매장을 점령했는지 그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넉넉히 주문해 배를 채우고 식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노숙해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그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처음엔 한국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상악화로 인한 돌발 상황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공항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공항에서 알맞은 대책을 세워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 판단이 보기 좋게 틀렸다는 건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알 수 있었죠. 공항 대기실에서 불편한 밤을 새운 저희 가족은 겨우 눈을 뜨고 아침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공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너무나 강력한 태풍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를 마비시켜버린 것이었죠.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겠다는 공항 직원의 말에 전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한국인들이 음식과 물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성인이었지만 엄마 눈엔 그저 작고 약한 어린애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배고파서 힘이 빠진 애들을 보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더군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불안한 눈으로 공항을 둘러보던 저는 뭔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한국인들을 보고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공항 안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동네를 산책하는 것처럼 공항 내부를 여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적응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밖은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취소됐고 이제 호텔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인상이 좋아 보이는 한국인 가족에게 다가가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음식과 식수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선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한국인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 여성은 절 가리키면서 뭔가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다른 한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봉지 안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년 여성은 제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협력을 요구한 것이었죠. 그 발상 자체도 놀라웠지만
누구 하나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고 생수병 하나라도 봉지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은 음식과 물은 물론이고 비상약까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제게 건네며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말입니다. 일부 한국인은 제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손까지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순간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낯선 이방인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자신의 이웃을 대하듯 행동하더군요. 제가 음식과 물을 구해오자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공항을 뒤져봤는데도 음식을 구할 길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 설명에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구한 음식으로 간신히 줄인 배를 채웠죠. 공항 노숙은 예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태풍은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렸고 태풍이 잦아들 때까지 공항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됐지만 이륙하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버텨가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들은 저희 가족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공항에서 그토록 긴 시간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공항에서 나흘째 버틴 날이었어요.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저를 누군가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한국인 한 명이 제게 막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전 본능적으로 그 한국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짐을 챙겨서 허겁지겁 한국인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엔 공항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이 서 있더군요. 그는 이제 겨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긴급 편성된 비행기에 탑승할 명단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할 인원의 명단을 쭉 읽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긴 그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사람이었던 그가 한국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답답함을 느낀 어느 한국인이 그 직원에게서 명단을 달라고 하더니 자신이 정확한 발음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생기는 민원도 베트남 직원과 상의해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물론 저희 가족 이름도 빠지지 않게 불러주었고요. 그분의 도움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인원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됐고 사람들은 자신이 타야 할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질서 있고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전 평범한 한국인이 어떻게 저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극한 상황에 잘 훈련된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일을 해결하더라고요. 에밀리아는 제 의문에 한국인들이 원래 일 처리가 빠르고 머리가 비상하다며 한국에 살다 보면 이해가 될 거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고난 끝에 결국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한국이 마치 제 고향 같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했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탄 한국인들은 제게 고생이 많았다는 친절한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의 불행을 모른 척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위기에 강한 그들은 우리 막내딸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막내 에밀리아를 한국 땅에 남겨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에밀리아는 한국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했고 한국에서의 삶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막내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건 무척 아쉬운 일이었지만 엄마 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한 한국이라면 에밀리아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가족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준 한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마 이 좋은 기억은 평생 간직할 것 같네요. 베트남 공항에서 태풍에 고립됐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위는 우리 한국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타협과 협동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한국인들은 소극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타국에서 마주한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